야, 저기 봐봐. 봤어? 어젯밤부터 저러고 있다니까. 소리 낮춰. 아니, 훈장이 처녀랑 저거 글 공부 아니지? 내가 말했잖아. 이상하다니까. 야, 저 남자 표정 봐. 완전 들킨 얼굴인데? 야, 잠깐. 저거 우리 쪽 보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 훈장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천천히 잠깐. 누가? 이보게, 우리 누님이 왜 밤마다 저기 가는지 아나? 서당 말이야, 저기. 우리 박 훈장님이 이상한 책을 하나 주었거든. 책? 그게 그냥 책이 아니야. 사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쓴 게 우리 누님이야. 자, 한번 같이 훔쳐보겠나?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을 어귀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그림자를 길게 들이운 언덕 위에는 이 마을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청풍서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당의 주인인 박 훈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빳빳하게 풀을 먹인 옷기처럼 성품이 곧기로 소문난 선비 중의 선비였지요. 그의 헛기침 소리 한 번이면 동네 개들도 짖기를 멈추고 길가에 핀 풀꽃조차 허리를 곧게 펴는 듯한 위엄이 있었습니다. 천지현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니라. 박 훈장의 낭낭한 목소리가 서당 마당의 대도를 타고 넘어가 담장 너머 산새들에게까지 닿을 듯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정갈한 대음의 현장에는 박 훈장의 대쪽 같은 성품에 시꺼먼 숯검댕을 묻히는 불청객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마을에 알아주는 사고뭉치 돌쇠였습니다. 돌쇠로 말할 것 같으면 책장 넘기는 소리보다는 냇가에서 물고기 튀어오르는 소리에 귀가 밝고 붓 한 자루 쥐어주면 그 끝으로 코를 후비는데 더 재능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오늘도 돌쇠는 박 훈장의 엄중한 가르침 앞에서 고개를 꾸벅거리고 있었지요. 입가에는 하얀 침방울이 대롱대롱 매달려 달빛. 아니, 창틈으로 들어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쇠, 이놈! 내 이놈 돌쇠야! 박 훈장이 참다 못해 죽비를 탁 하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정적을 깨는 그 소리에 돌쇠는 깜짝 놀라 자빠질 듯 몸을 일으키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예, 누님. 밥 주셔요. 서당 안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이내 다른 제자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훈장의 얼굴은 잘 익은 대추처럼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저런 꼴통 제자는 처음이로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데 선물은커녕 내 수명을 깎아먹는 선물을 받고 있구나. 하지만 박 훈장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고뭉치 제자 돌쇠의 등 뒤에 자신의 대쪽 같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짜 스승이 숨어있을 줄은 말입니다. 해질녘 돌쇠네 집 마당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엌 아궁이 앞에 앉은 옥분의 미간에는 좀처럼 펴지지 않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지요. 옥분은 이 마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미색과 지혜를 갖춘 처자였으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사고뭉치 동생 돌쇠를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제 앞가림은 뒷전인 처지였습니다. 후, 옥분이 마른 나무가지를 아궁이 속으로 밀어넣자 붉은 불꽃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고운 얼굴을 화사하게 비추었습니다. 비록 해진 무명 치마를 입고 소매에는 거친 풀기가 가시지 않았으나 옥분의 자태는 마치 진을 속에서 갓 피어난 연꽃처럼 정갈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엔 남모를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남몰래 글을 쓰는 것이 유일한 낙이자 위안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사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돌쇠가 터덜터덜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고 평소답지 않게 조용한 그 모습만 봐도 옥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돌쇠야,
어찌 그리 기운이 없느냐? 또 훈장님께 꾸지람이라도 들은 게냐? 돌쇠는 마루 끝에 털썩 주저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님, 이번엔 정말 끝인 모양이요. 훈장님이 다시는 서당 문턱을 넘지 말라며 벼락같이 호통을 치시는데 내 가슴이 콩알만 해졌단 게요. 옥부는 들고 있던 부중계를 내려놓고 동생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동생의 글공부가 끊긴다는 것은 이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 꺾이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옥부는 결심한 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대쪽 악기로 소문난 박 훈장님이라지만 그래도 삼의 마음이 있는데 어찌 그리 매정하게만 하시랴. 내가 직접 찾아가 100배 사죄라도 드려야겠다. 옥부는 장독대 깊숙이 숨겨두었던 귀한 메밀가루를 꺼냈습니다. 훈장님이 평소 소박한 음식을 즐기신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정성을 다해 메밀전을 부치기 시작했지요. 지글지글 기름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온 마당을 채웠지만 옥분의 마음은 칠흑 같은 밤길을 앞둔 것처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과연 그 엄격한 박 훈장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사방이 고요한 한밤중 청풍서당의 대문이 끼익 낮은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박 훈장은 등잔불 아래서 논어를 읽고 있었으나 사실 1시간째 같은 책장만 넘기고 있었지요. 낮에 쫓아낸 돌쇠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놈 참으로 속 썩이는 놈이지만 그래도 눈망울 하나는 참 맑았는데 그때였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서늘한 밤바람과 함께 전혀 예상치 못한 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 가득한 서당방 안에 고소하고 따끈한 기름 냄새와 은은한 분꽃 향기가 섞여 들어온 것이지요. 박 훈장이 고개를 들자 문 밖에는 달빛을 등진 채 고개를 숙인 여인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이 늦은 밤에 서당을 찾은 이가. 박 훈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옥부는 조심스레 방 안으로 발을 들이며 가져온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훈장님,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온 돌쇠 누이 옥분이라 하옵니다. 제 동생놈의 허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 보잘것없는 메밀전이라도 조금 부쳐왔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들자 등잔불 흔들리는 불빛이 그녀의 하얀 목덜미와 발그레해진 볼을 비추었습니다. 평생 글자만 파먹고 살던 노총각 박 훈장의 눈에 달빛을 머금은 옥분의 눈동자는 저 하늘의 별보다 더 깊고 영롱해 보였습니다. 훈장님은 순간 숨을 들이켜느라 사례가 들려 컥.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아니 동생 일이라면 낮에 다 끝난 일인데 굳이 이 밤중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박 훈장의 시선은 옥분이 내놓은 따뜻한 메밀전과 그 전을 내미는 가늘고 고운 손가락에 고정되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방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등잔불이 타오르는 치직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 훈장은 빳빳하게 풀먹인 옷깃이 조여오는 듯한 갑갑함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옥분에게 한 걸음 다가앉았습니다. 이 밤의 만남이 자신의 대쪽 같은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그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쪽 같던 박 훈장님의 저 당황한 기색을요. 평생 공자맹자만 찾던 분이 옥분의 눈빛 한 번에 논어 구절을 다 까먹어버린 모양입니다. 역시 사람은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배우는 법인가 봅니다. 옥분이 가져온 메밀전은 사실 훈장님의 얼어붙은 연애 세포를 녹이는 마법의 음식이 아니었을까요? 옥분의 미모의 정신이 혼미해진 박 훈장. 그런데 갑자기 그가 정색하며 아주 기묘한 제안을 던집니다. 돌쇠를 계속 가르쳐 줄 테니 대신 밤마다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라는 것이지요. 과연 박 훈장이 옥분에게 밤마다 가르치겠다는 그 특별한 공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곧 본격적인 야간 수업이 시작됩니다.
옥분이 가져온 메밀전 한 조각을 입에 넣은 박 훈장은 그 맛이 하도 기가 막혀 절로 눈을 감았습니다. 거친 돌쇠의 손에서 어찌 이런 섬세한 맛이 나올까 싶지만 눈앞에 옥분을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지요. 박 훈장은 짐짓엄한 표정을 지으며 빈 그릇을 밀어내었습니다. 정성이 갸륵하여 이번 한 번은 돌쇠 놈을 용서하겠느냐만 사실 그놈의 머리는 깡통과 같아 그를 넣어도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는 게 문제란 말이지. 박 훈장은 옥분의 반응을 살피듯 슬쩍 곁눈질을 했습니다. 옥분은 다시금 고개를 숙이며 간곡히 청했습니다. 훈장님,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놈이 글이라도 깨우쳐야 사람 구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다 싶었는지 박 훈장은 기다렸다는 듯 무릎을 탁 치며 몸을 옥분 쪽으로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서당방 안의 낡은 돗자리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고 옥분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요. 그리하여 내가 한 가지 기묘한 제안을 하려 한다. 돌쇠를 계속 가르치는 대신 너 또한 배움이 필요해 보이니 밤마다 이곳으로 오너라. 집안의 여인이 명석해야 동생도 바로 잡는 법이지. 내가 너에게만 전수할 특별한 비기가 있으니 오늘부터 야간 수업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 특별한 비기라는 말에 옥분의 눈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등잔불에 심지가 타들어가며 탁 소리를 내자 박 훈장의 그림자가 벽면에 거대하게 일렁였습니다. 옥분은 훈장님의 눈빛에서 학문에 대한 열정 이상의 무언가 오묘한 기운을 느꼈지만 동생을 위해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박 훈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수하겠다는 그 비기라는 책자는 사실 본인도 해독하지 못해 애를 먹던 기이한 서책이었지요. 과연 이 두 사람의 밤샘 공부는 순수한 학구열로만 채워질까요? 아니면 등잔불 아래서 예기치 못한 불꽃이 튀게 될까요? 여러분, 이 양반 좀 보십시오. 돌쇠의 머리 탓하면서 정작 본인은 옥분과 밤마다 마주 앉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눈 가리고 아웅 아니겠습니까? 점잖은 체면 뒤에 숨겨진 저 노총각 훈장님의 엉큼한 속내를 보니 역시 선비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훈장님이 꺼내든 그 비기가 나중에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낮에는 훈장으로, 밤에는 비밀 스승으로 변신한 박 훈장.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요. 마을 우물가에는 벌써 밤마다 서당에서 여인네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아슬아슬한 야간 수업은 무사히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소문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동네 소문이 가장 먼저 모이고 퍼지는 곳은 단연 마을 우물가와 빨래터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아낙네들의 방망이 소리가 탁, 탁, 탁 경쾌하게 울려 퍼졌지만 정작 그들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이야기는 결코 경쾌하지 않았지요. 여보게들, 그거 들었어. 돌쇠네 옥분이가 요새 매일 밤 서당 문턱을 넘는다지 뭐야. 앞집 개똥어멈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자 방망이질하던 손들이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빨래터에는 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지요. 아니, 그 처자가 왜? 돌쇠가 쫓겨나서 사죄하러 간 거 아니었나? 사죄도 하루 이틀이지. 등잔불이 꺼질 줄 모르고 밤이 깊도록 두 사람 그림자가 창호지에 붙어 있다니. 이게 예산 일이야? 대쪽 같다던 박 훈장님도 남자는 남자인 모양이지. 안악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누군가는 옥분의 행실을 탓하며 혀를 잡고 누군가는 점잖은 체하던 훈장님의 이중성에 호웃음을 쳤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탄 산불처럼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시장터 국밥집에서도 논두길 새참 자리에서도
서당의 밤 공부는 최고의 안주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란 게 늘 그렇듯 보태고 깎이다 보니 이제는 훈장님이 옥분을 납치했다느니 이미 두 사람이 혼인 서약을 했다느니 하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길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통에 괜히 뒷덜미가 가려웠지요. 이 흉흉한 소문의 끝에는 마을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글 공부하는 서당에서 해괴 망측한 일이 벌어지다니 유교적 예법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어르신들의 지팡이가 바닥을 쾅쾅 울렸습니다. 박 훈장과 옥분이 등잔불 아래서 머리를 맞대고 배운 것이 정말 비기인지 아니면 딴 마음인지 마을의 눈초리는 점점 더 서당의 담장을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가다더니 딱 이 상황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옥분이가 동생을 위해 용기 내서 시작한 공부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순식간에 불순한 스캔들이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뿔이 나셨으니 박 훈장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역시 공부도 중요하지만 주변 눈치 살피는 게 더 힘든 법인가 봅니다. 소문이 무성하든 말든 서당방 안의 야간 수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드디어 박 훈장이 옥분에게 첫 번째 진짜 비기를 공개하는데요. 그 이름도 찬란한 남자의 마음을 여는 3단계 콧소리. 점잖은 훈장님이 이런 걸 가르치다니요. 이제 그 배꼽 잡는 수업 현장을 공개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당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방 안에서 코를 골며 자는 척하던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입으로는 연신 드르렁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 눈등은 번뜩이며 사 있었지요. 누님은 대체 밤마다 서당에 가서 무엇을 하는 걸까? 훈장님, 그 양반. 평소엔 대쪽 같다더니 혹시 우리 누님을 괴롭히는 건 아니겠지? 돌쇠는 조심스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집신을 싣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발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을 나서는 돌쇠의 발걸음은 평소의 둔탁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밤사냥을 나선 고양이처럼 가볍고 날렵했습니다. 사실 돌쇠는 남들 앞에서는 허허실실 웃으며 바보 행세를 했지만 산속의 짐승 발자국 하나만 보고도 그놈이 무엇을 먹었는지 마치는 예리한 눈을 가진 청녀였습니다. 서당 뒷담 아래 몸을 숨긴 돌쇠는 담벼락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방 안에서는 박 훈장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자, 다시 한번 해보거라. 목소리를 조금 더 가늘게 끌면서 말끝에 콧소리를 살짝 얹어야 한다니까. 이 소리를 들은 돌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훈장님이 지금 우리 누님한테 뭘 시키는 거야? 콧소리라니. 이게 대체 무슨 공부란 말인가?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훈장님의 수염을 다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문창지에 비친 옥분의 그림자가 너무나 평온해 보여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장님이 가르친다는 그 기막힌 비법들이 사실은 자신이 예전에 장난삼아 누나의 방에 던져두었던 낙서장 내용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설마 훈장님이 누님의 글을 가지고 다시 누님을 가르치고 있는 건가? 달빛 아래 몸을 숨긴 돌쇠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서당의 밤이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이지요. 여러분, 돌쇠 이 녀석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지요? 바보인 줄 알았더니 누님보다 더 빨리 상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훈장님이 신봉하는 그 책의 출처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박 훈장님은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누나를 지키려는 남동생의 저 날카로운 눈빛, 참으로 듬직하지 않습니까? 훈장님의 수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수업은 이름하여
밥상 위에서 주도권 잡는 법, 현대에 밀고 당기기, 기술을 조선의 밥상머리 예절로 풀어낸다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수업 현장을 덮치려는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납니다. 바로 소문을 확인하러 온 마을 장정들이지요.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펼쳐집니다. 서당방 안 등잔불은 어느덧 절반이나 타들어가며 몽글몽글한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박 훈장은 아까보다 한층 더 진지한 얼굴로 옥분을 마주 보았지요. 이번에 그가 꺼낸 이야기는 사내를 안달나게 만드는 이른바 밥상머리 조련술이었습니다. 옥분아, 잘 듣거라. 사내란 존재는 배가 부르면 나태해지고 배가 고프면 사나워지는 법이다. 그러니 그 간극을 잘 조절하는 것이 바로 부부 화합의 핵심이니라. 박 훈장은 앞에 놓인 빈 그릇을 젓가락으로 톡톡 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옥부는 훈장님이 자신이 쓴 글을 토대로 저토록 열정적인 강의를 펼치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귀엽게까지 느껴졌지요. 맛난 고기 반찬이 있다고 해서 넙석넙석 사내의 밥그릇 위에 바로 올려주지 말거라. 그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처음에는 나물 몇 점을 올려주며 입맛을 돋우고 사내의 젓가락이 고기 쪽으로 향할 때쯤 슬쩍 국그릇을 옮겨주며 시선을 분산시켜야 하느니라. 주려다 말고 가을 듯하다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밥상 위에서 펼쳐지는 마음의 전쟁이지. 박 훈장은 직접 시연이라도 하듯 빈 공기를 이리저리 옮기며 땀까지 흘렸습니다. 현대의 메시지 답장 늦게 하기나 밀고 당기기를 조선의 식사 예법으로 풀어낸 이 기막힌 수업에 옥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장님, 그럼 사내가 끝내 고기를 먹지 못해 화를 내면 어찌합니까? 옥분의 물음에 박 훈장은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아까 배운 콧소리를 낼 타이밍이지. 어머나, 제가 그만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하고 꼬리를 치면 화내려던 사내도 허허 웃으며 밥그릇을 비우게 마련이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으려 할 때였습니다. 서당대문 밖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문을 확인하러 온 마을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당 앞에 나타난 것이지요. 옥분의 심장이 방망이 질치기 시작했고 박 훈장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등잔불 아래의 은밀한 수업이 천하에 드러날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박 훈장님의 표정을 보셔야 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세상 모든 연의 비법을 다 아는 것처럼 기세등등하더니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가시 삐뚤어지는 줄도 모르고 벌벌 떨고 계시니 말입니다. 밥상머리 밀고 당기기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마을 사람들의 눈총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으신 모양입니다. 과연 이 위기를 옥분이의 지혜로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훈장님의 수염이 정말 다 뽑히게 될까요? 마을 장정들이 서당문을 박차고 들어오려는 찰나 옥분은 당황하지 않고 훈장님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담 뒤에 숨어있던 돌쇠가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버리는데요. 바보 동생 돌쇠의 활약이 돋보이는 다음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이보시오, 박 훈장.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당장 문 여시오. 서당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방 안의 등잔불이 파르르 떨었습니다. 박 훈장은 얼마나 놀랐는지 쥐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빳빳하던 낯은 이미 한쪽으로 기우뚱해졌고 사색이 된 얼굴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 평생 쌓아온 명성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옥분아, 어서 뒷문으로 피하거라. 박 훈장이 벌벌 떨며 앞뒤 분간을 못할 때 옥부는 오히려 침착하게 훈장님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옥분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지만 그 안에는
상황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지요. 훈장님, 지금 피하면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법입니다. 잠시만 저를 믿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갑자기 도깨비야! 하는 자지러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담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돌쇠였지요. 돌쇠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도깨비야! 우리 누님을 잡아먹으려느냐? 감히 신성한 소당에 나타나다니!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문을 부수려던 장정들이 멈칫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눈을 뒤집고 거품까지 물어가며 허공에 대고 몽둥이질을 해댔지요. 마을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져 마당으로 들이닥치자 돌쇠는 훈장님의 방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형님들. 잘 오셨소. 서당에 거대한 도깨비가 나타나서 우리 누님이 훈장님 모시고 퇴마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도깨비가 문 밖까지 기어나왔단 말이오. 어서 도와주시오. 바보 돌쇠가 절박하게 매달리자 험악하던 장정들의 기세가 순식간에 꺾였습니다.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말에 차마 문을 벌컥 열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사이 방 안에서 옥분의 단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훈장님, 이제 도깨비 기운이 물러간 듯하옵니다. 정성이 통하였나 봅니다. 이 기막힌 돌쇠의 연기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몽둥이를 내려놓고 오히려 훈장님이 처녀를 데리고 마을의 애군을 막아주고 계셨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담벼락 아래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달빛만이 돌쇠의 입가에 살짝 스친 영악한 미소를 알고 있었지요. 여러분, 돌쇠 저 녀석 연기하는 것 좀 보십시오. 도깨비 핑계를 대서 위기를 넘기다니. 저게 어디 보통 바보의 머리에서 나올 생각입니까? 훈장님은 방 안에서 가슴 쓸어내리고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판은 돌쇠가 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훈장님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만들어버렸으니 이제 두 사람의 야간 수업은 오히려 마을의 축복을 받게 된 셈이지요. 위기를 넘긴 박 훈장, 그런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그가 옥분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보입니다. 사실 그가 이토록 연애 비기에 집착했던 데에는 가슴 아픈 첫사랑의 기억이 숨겨져 있었다는데요. 훈장님의 인간적인 매력이 폭발하는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폭풍 같은 소동이 지나간 서당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마을 장정들을 돌려보내고 돌아온 박 훈장은 아까의 그 당하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구석에 놓인 서책 더미에 기대어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삐뚤어진 갓을 벗어 옆에 놓은 그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옥부는 조심스레 훈장님 앞에 따뜻한 숭늉한 사발을 놓았습니다. 훈장님, 많이 놀라셨지요? 다행히 돌쇠 덕분에 위기는 넘겼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박 훈장은 숭늉 그릇을 만지작거리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더니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평생 눈물이라고는 모를 것 같던 대쪽 훈장님의 눈물에 옥부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옥분아, 내가 참으로 못난 사람이지 않느냐? 남들 앞에서는 성현의 말씀을 읊으며 고고한 척했지만 정작 내 가슴 속은 텅 빈 껍데기뿐이었단다. 박 훈장은 젖은 목소리로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젊은 시절 그에게도 마음을 다해 연모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전혀 몰랐지요. 그녀가 꽃을 좋아한다 하면 꽃의 이름을 딴 어려운 한시를 읊어주었고 그녀가 슬프다 하면 공자님의 말씀을 인용해 마음을 다스리라 훈계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훈장님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책장 같습니다.
라는 말만 남긴 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나는 결심했다. 다시 누군가를 마음에 품게 된다면 그때는 책장이 아니라 사람으로 다가가겠노라고. 그래서 이 해괴한 비기라는 책에 매달렸던 것이다. 그 책 속에는 내가 평생 알지 못했던 사람의 숨결과 웃음,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 박 훈장은 옥분이 쓴 줄도 모르는 그 연애 소설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진실하고도 애처로운지 옥분의 마음 한구석도 찌릿하게 아파왔지요. 자신이 소일거리로 쓴 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큼 절실한 동구였다는 사실이 옥분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등잔불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겹쳐놓고 있었습니다. 박 훈장의 진심 어린 고백은 차가운 서당방을 사람 사는 냄새로 따뜻하게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 훈장님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찡하지 않으십니까? 평생 공부만 하느라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그 서툰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도 귀하게 느껴집니다. 대쪽 같은 선비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옥분이도 이제는 훈장님을 속였다는 미안함보다 이 사람의 진심을 어떻게 채워줄까 고민하게 되겠지요. 훈장님의 진심을 알게 된 옥분, 이제 수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듯 아슬아슬한 시선이 오가고 급기야 등잔 밑에서 두 사람의 손끝이 스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점점 더 쫄깃해지는 서당의 밤,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군장님의 고백이 휩쓸고 간 서당방 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무겁고도 달콤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빗소리는 이제 두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킨 채 오직 이 작은 방만을 유일한 세계로 만들어주고 있었지요. 박 훈장은 젖은 눈가를 닦아내고는 다시금 책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손길은 아까처럼 당당하지 못하고 마치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옥분 또한 훈장님의 진심을 알고 나니 그가 내뱉는 한 마디 한마디가 예전처럼 우습게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서툰 진심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려 자꾸만 시선이 훈장님의 주름진 눈가로 향했지요. 자, 이제 그 다음 장을 보거라. 여기 쓰여 있기를 마음이 통했을 때는 굳이 많은 말이 필요치 않다. 그저 상대의 손등 위에 살며시 자신의 온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100마디 시보다 낫다고 되어 있구나. 박 훈장은 자신의 말이 부끄러운지 연신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옥분에게 직접 그 온기 나누기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힌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뻗어 책상 위에 놓인 옥분의 손 근처로 가져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팽팽해졌습니다. 등잔불의 심지가 탁 소리를 내며 튀어올랐고 그 찰나의 불꽃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크게 출렁였습니다. 박 훈장의 투박하고 거친 손가락이 옥분에 가늘고 하얀 손등에 닿을 듯 말 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옥분이 자신도 모르게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손을 움츠리자 박 훈장은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을 펄쩍 떨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과했나 보구나. 학문을 전수한다는 것이 그만. 박 훈장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애먼감만 고쳤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훈장님의 그 당황한 모습 속에 숨겨진 아이 같은 순수함을 보았습니다. 옥분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다시 손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니옵니다. 훈장님, 배움이란 본디 몸소 익혀야 하는 법이지요.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옥분의 이 한마디에 박 훈장의 가슴은 무너지는 담벼락처럼 덜컹거렸습니다. 다시 뻗은 훈장님의 손끝이
옥분의 손가락 끝에 살포시 닿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선비의 손과 부드럽지만 강단 있는 처녀의 손이 만나는 순간, 서당의 밤은 이제 단순한 야간 수업을 넘어 두 사람만의 은밀하고도 아름다운 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슴이 안 떨리는 분 계십니까? 점잖은 훈장님이 손끝 하나 대는데 저토록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이 참으로 귀엽고도 애틋합니다. 옥분이도 이제는 훈장님을 골탕 먹이려는 생각은 싹 사라진 모양이지요. 오히려 훈장님의 서툰 손길을 기다려주는 저 여유라니. 역시 원작자의 내공은 무시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분위기도 잠시 이들의 수업 내용을 훔쳐보던 또 다른 눈동자가 있었으니, 손끝만 닿아도 불꽃이 튀는 두 사람. 박 훈장은 이제 옥분에게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지막 비기, 눈빛으로 대화하는 법을 가르치려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옥분이 훈장님도 깜짝 놀랄 만한 천재적인 재능을 선보이며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훈장님이 제자에게 한 수 배우게 되는 그 기막힌 반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서당방 안의 온기는 두 사람의 체온으로 달궈져 있었습니다. 박 훈장은 아까의 손끝 접촉으로 인해 터질 것 같은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며 책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이곳에 기록된 비법은 바로 사내의 혼을 쏙 빼놓는다는 눈빛의 미학. 옥분아, 이제 가장 어려운 공부를 할 차례다. 물은 눈빛이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법. 상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안개가 낀 산봉우리를 보듯 아스라이 바라보다가 찰나의 순간에 진심을 담아 쏘아붙여야 하느니라. 박 훈장은 직접 시범을 보이겠다며 눈을 가늘게 뜨고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경전만 파고 살던 훈장님 눈빛은 그저 잠이 쏟아지는 노인의 눈매처럼 흐릿하기만 했지요. 옥분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훈장님의 어설픈 가르침을 경청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한번 해보거라. 사내의 마음을 흔드는 그 아스라한 눈빛을 말이다. 박 훈장의 명령에 옥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때 훈장님은 그만 쥐고 있던 책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옥분의 눈동자에는 등잔불의 일렁임과 함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연과 애틋함, 그리고 사내를 무장해제시키는 묘한 마력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훈장님이 책에서 배운 이론 따위는 저 멀리 던져버릴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훈장님, 제 눈빛이 어떠합니까? 옥분의 나직한 목소리에 박 훈장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옥분의 눈동자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사실 옥분은 자신이 소설을 쓰며 상상했던 그 절절한 감정을 그대로 눈에 담아낸 것이었지요. 훈장님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며 삐뚤어진 갓을 부여잡았습니다. 아, 아니, 내가 어찌 이리도 빨리 익힌단 말이냐? 이건 100년을 공부해도 얻기 힘든 경지인데. 박 훈장은 당황하여 헛기침을 연발했습니다. 가르치는 스승보다 배우는 제자의 내공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이제 서당의 밤은 훈장님이 옥분을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옥분의 눈빛에 훈장님이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는 기묘한 공부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막힌 상황을 좀 보십시오. 호랑이에게 고양이 걸음마를 가르치던 박 훈장님이 이제는 호랑이의 기세에 눌려 덜덜 떨고 계십니다. 옥분이의 저 눈빛은 사실 본인이 수만 번 글로 쓰고 머릿속으로 그린 결과물이니 훈장님이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가르치려다 되려 마음을 뺏겨버린 훈장님의 멍한 표정, 참으로 통쾌하고도 재미있는 광경입니다. 서당의 야간 수업이 점점 더 뜨거워질 무렵 담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돌쇠가 드디어 행동을 개시합니다.
동생의 갑작스러운 기습에 서당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과정에서 훈장님이 애지중지하던 비기의 출처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과연 돌쇠가 숨기고 있는 진짜 카드는 무엇일까요? 긴박함이 넘치는 다음 이야기가 너무 기대됩니다. 박 훈장이 옥분의 눈빛에 홀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던 그 찰나였습니다. 정적을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벌컥 열린 서당의 방문이었습니다. 이놈! 이 도깨비 녀석아! 감히 우리 누님을 잡아먹으려느냐! 방 안으로 뛰어든 것은 몽둥이를 지켜든 돌쇠였습니다. 그는 눈을 부릅뜬 채 방 안을 휘저으며 박 훈장과 옥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는지 그 바람에 등잔불이 휘청거리다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지요. 박 훈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뒤로 나자빠졌고 옥분 또한 깜짝 놀라 옷소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돌쇠야! 이게 무슨 짓이냐? 공부하는 신성한 자리에 무례하게! 박 훈장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호통을 쳤지만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훈장님의 품속에서 떨어져 나온 그 이름 없는 비계의 책자를 잽싸게 낚아챘습니다. 돌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평소 바보처럼 흐리멍멍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매의 눈이 되어 책장을 훑었지요. 이것 보게, 훈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책입니까? 그림도 없고 글자만 가득한데 어째 우리 누님 방에서 보던 종이 쪼가리랑 향기가 똑같소? 돌쇠는 킁킁거리며 책의 냄새를 맡더니 짐짓 모르는 척 훈장님의 코앞에 책을 들이밀었습니다. 박 훈장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책을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돌쇠는 유리조리 피하며 훈장님을 약 올렸습니다. 아이고, 훈장님. 얼굴이 왜 그리 대추처럼 붉어지십니까? 혹시 이 책 속에 무슨 은밀한 귀신이라도 들어있는 겁니까? 옥부는 동생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면서도 돌쇠가 그 책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돌쇠는 누나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윙크를 해보였습니다. 사실 돌쇠는 이 모든 소동을 통해 훈장님의 마음을 시험하고 누나가 쓴 글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이지요. 아수라장이 된 서당방 안, 박 훈장은 자신의 권위가 무너진 것보다 자신의 보물 같은 비기가 돌쇠의 손에 들어간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서당의 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의 문턱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쇠 이 녀석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보 연기를 하며 훈장님의 혼을 쏙 빼놓더니 어느새 그 비밀 서책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게다가 누님 방에서 나던 향기, 운운하며 훈장님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저 말솜씨라니요. 훈장님은 지금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과연 박 훈장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요? 책을 뺏긴 박 훈장, 그는 돌쇠에게 책을 돌려받기 위해 평생 해본 적 없는 비굴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옥분이 조용히 다가와 훈장님이 그토록 해독하지 못했던 비기의 마지막 문장을 아주 유창하게 읽어내리는데요. 훈장님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되는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서당방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돌쇠는 훈장님의 보물 같은 비기를 손에 쥐고 요리조리 피하며 훈장님의 속을 박박 긁어대고 있었지요. 박 훈장은 한쪽 가끈이 풀려 어깨 아래로 대롱대롱 매달린 줄도 모른 채 돌쇠의 뒤를 쫓으며 연신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놈, 돌쇠야! 그건 신성한 공부책이라니까! 어서 내놓지 못할까? 박 훈장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선비의 자존심으로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장난감 뺏긴 어린아이처럼 절박해 보였지요. 돌쇠는 책장을 대충 넘기며 코를 킁킁 껐습니다. 공부책이라니요.
훈장님? 어째 글귀가 공부보다는 연애편지 같기도 하고, 우리 누님이 밤마다 끄적거리던 낙서랑 냄새가 똑같다니까요? 어디 보자. 남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국밥 고기 한 점을 숟가락 밑에 숨겨라? 돌쇠가 큰 소리로 책 내용을 읽어내리자 박 훈장은 얼굴이 붉다 못해 검푸르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취미가 마을의 사고뭉치 제자에게 들통난 것도 모자라 그 내용이 만천하에 공개될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박 훈장은 결국 털썩 주저앉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그 책만은 돌려다오.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마. 대쪽 같던 훈장님의 항복 선언에 옥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동생의 장난기가 너무 과하다 싶으면서도 훈장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글이 사실은 자신의 손끝에서 나온 허구의 이야기라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만들었지요. 옥부는 조용히 다가가 돌쇠의 손에서 책을 낚아챘습니다. 돌쇠야, 이제 그만해라. 훈장님께서 이토록 간곡히 말씀하시는데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옥부는 책을 돌려주는 대신 훈장님이 그토록 해독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던 마지막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훈장님은 그동안 그 부분이 하늘의 비법이라며 옥분에게 아는 척을 해왔지만 사실 본인도 무슨 뜻인지 몰라 대충 얼버무렸던 대목이었지요. 훈장님, 이 부분 사랑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말없이 채워주는 향기 같은 것이라 쓰여 있네요. 억지로 얻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비워낼수록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옥분이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유창하게 문장을 읽어 내려가자 박 훈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옥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비친 옥분의 옆모습은 스승인 자신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깊은 지혜를 품고 있는 듯 보였지요. 훈장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생각했습니다. 어찌 제자가 스승보다 먼저 이 글의 진리를 깨달았단 말이냐? 혹시 내가 가르치던 이 여인이 내가 찾던 그 비기의 주인이란 말인가? 여러분,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을 보십시오. 박 훈장님은 자신이 스승이라 믿고 온갖 폼을 다 잡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자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오분이 비기의 마지막 문장을 읊을 때 훈장님의 그 멍한 표정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웃음을 자아내지요.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넘어 누가 진짜 스승인지 알 수 없는 묘한 경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서당의 비밀스러운 소동이 가라앉기도 전에 진짜 위기가 닥쳐옵니다. 훈장님의 행실을 의심해온 마을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서당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이지요. 옥분이 배운 비기를 활용해 까다로운 어르신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지혜로운 처세술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른 아침 청풍서당의 마당은 서늘한 새벽 이슬이 채 가시기 전부터 마을 어르신들의 서슬퍼런 기세로 가득 찼습니다. 하얀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린 문중 어른부터 깐깐하기로 소문난 김진사까지 지팡이를 앞세워 몰려온 것이지요. 박 훈장! 당장 나와서 해명을 해보시오! 신성한 배움의 전당에서 야밤에 처녀와 단둘이 무엇을 했단 말이오? 박 훈장은 방 안에서 옷깃을 여미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지요. 하지만 그가 문을 열기도 전에 옥분이 먼저 단정한 자태로 마루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들린 쟁반이 들려 있었지요. 어르신들, 새벽바람이 찬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이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이시지요. 옥분은 아까 배운 비기를 실전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너무 낮추지도 그렇다고 빳빳하게 들지도 않은 채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눈을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아스라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대접할 때 아까 박 훈장에게 배웠던 그 미세한 콧소리를 섞어 나직하게 속삭였지요. 박 훈장님께서 맨 마을의 장례를 위해 돌수에게 가르치지 못한 예법에 정수를 제게 전수하고 계셨습니다. 여인이 바로 서야 집안이 바로 서고 그래야 마을의 기강이 서는 법이라며 밤잠을 설쳐가며 가르치셨는데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오해하시니 제 마음이 다 미어집니다. 말끝을 살짝 늘어뜨리는 옥분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변명보다 강력한 진심과 예절이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깐깐한 김진사에게 차를 올릴 때는 밥상머리 비법을 응용해 찻잔을 바로 내밀지 않고 잠시 멈추어 그 향을 먼저 맡게 한 뒤 조심스레 건넸지요. 이 차는 훈장님께서 어르신들이 오시면 대접하려 아껴두신 차이옵니다. 불같이 화를 내던 어르신들은 옥분의 단아한 몸가짐과 악듯한 예우에 슬그머니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옥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현대의 설득 기법과 조선의 예법이 절묘하게 섞여 원로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녹여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이 광경을 훔쳐보던 박 훈장은 입을 벌린 채 생각했습니다. 내 비기가 저토록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다니. 아니, 저 여인이 내 비기를 완성하고 있구나. 여러분, 옥분이의 처세술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몽둥이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차를 내놓으며 마음을 돌리다니. 이게 바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산증거 아니겠습니까? 박 훈장님이 가르친 건 이론이었지만 옥분이는 그것을 살아있는 무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을 원로들은 훈장님을 나무라기는커녕 서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훌륭한 스승과 제자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게 되었으니 참으로 통쾌한 반전입니다. 위기를 넘긴 옥분,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훈장님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결국 옥분은 훈장님께 모든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자신이 바로 그 비기의 원작자임을 밝히려는 찰나, 박 훈장이 먼저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옥분을 놀라게 합니다. 두 사람의 진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폭풍 같은 소동이 지나간 서당은 다시금 깊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어르신들의 지팡이 소리도 돌쇠의 익살스러운 외침도 이제는 멀리 사라지고 방 안에는 오직 옥분과 박 훈장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등잔불 주위를 맴돌고 있었지요. 옥분은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를 가르며 입을 뗐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훈장님의 순수한 열정을 기만했다는 죄책감이 돌덩이처럼 얹혀 있었으니까요. 훈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훈장님 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훈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법들은 사실 옥분이 고개를 숙이며 진실을 털어놓으려던 그때였습니다. 박 훈장이 갑자기 손을 들어 옥분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그 낡은 서책을 꺼내 조심스럽게 옥분 앞에 내려놓았지요. 훈장님 눈빛은 아까처럼 당황하거나 어설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다 아는 듯한 인자하고도 슬픈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옥분아, 사실은 나도 중간부터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느니라. 옥분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훈장님은 낡은 책장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말을 이었지요. 이 글 속에 담긴 여인의 세밀한 마음과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은 나 같은 고리타분한 선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 그리고 내가 이 글귀들을 읽어내릴 때 그 눈빛. 그것은 배운 자의 눈빛이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의 눈빛이었지. 박 훈장은 옥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올리는 절이라니 옥분은 당황하여 몸을 움츠렸지만 훈장님의 진심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그저 이 글의 향기가 너무 좋아. 이 향기를 따라가다 보면 너라는 사람에게 닿을 수 있을 거라 믿었을 뿐이다. 내가 원작자든 아니든 나에게 진짜 스승은 이 책이 아니라 바로 너였느니라.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며 서당 담장을 두드렸습니다. 옥부는 훈장님의 그 예기치 못한 고백 앞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쓴 허구의 이야기가 한 남자의 인생을 이토록 진실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의 거짓마저 사랑으로 안아주었다는 사실이 옥분의 다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지요.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비밀도 가르침과 배움의 격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의 날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 훈장님은 글자만 아는 선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진짜 어른이셨네요. 옥분이의 거짓말을 몰라서 속아준 게 아니라 그 거짓말 너머에 있는 옥분이의 재능과 진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참으로 가슴 뭉클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판을 설계했던 돌쇠가 드디어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며 훈장님께 마지막 숙제를 던집니다. 우리 누님을 데려가려면 이 글보다 더 위대한 진짜 비기를 가져오시오. 돌쇠가 요구한 그 황당하고도 감동적인 마지막 비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제 공개합니다. 옥분의 눈물과 훈장님의 진심이 서당방 안을 따스하게 적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는 줄 알았던 돌쇠가 어느새 문턱에 걸터앉아 두 사람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구부정하던 허리는 대나무처럼 곧게 펴져 있었고 흐리멍덩하던 눈빛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두 분 아주 보기 좋습니다요. 훈장님은 이제야 좀 사람 냄새가 나시고 우리 누님은 드디어 임자를 만난 것 같으니 말이오. 돌쇠의 목소리는 평소의 어눌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맑고 힘있는 목소리에 박 훈장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보았지요.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내더니 훈장님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훈장님, 사실 이 모든 게 제가 짠판이라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누님이 밤마다 글을 쓰는 게 아까워서 제가 슬쩍 그 글들을 모아 훈장님 책상 근처에 흘려두었지요. 훈장님처럼 고리타분한 양반이 이 글맛을 보면 분명 누님께 빠질 거라 믿었거든요. 박 훈장은 헛기침도 잊은 채 멍하니 돌쇠를 보았습니다. 마을의 최고 바보라 생각했던 제자가 사실은 스승의 연애사를 뒤에서 조종한 천재 설계자였던 셈입니다. 돌쇠는 싱긋 웃으며 마지막 한 방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누님을 그냥 내줄 수는 없습니다. 훈장님, 이 글 속에 있는 가짜 비법 말고 훈장님이 직접 몸으로 겪고 가슴으로 느낀 진짜 비기를 하나 가져오시오. 누님을 향한 훈장님만의 진심이 담긴 마지막 수업, 그걸 완수해야 우리 누님을 데려가실 수 있을 겁니다. 돌쇠의 이 황당하면서도 묵직한 숙제에 박 훈장은 다시금 옷깃을 여몄습니다. 책 속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진짜 사랑의 기술. 박 훈장은 옥분의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서당의 밤은 이제 타인의 글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인생의 책장을 써 내려가는 시작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쇠 저 녀석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바보 연기를 하며 훈장님과 누나를 엮어줄 생각까지 하다니. 역시 진짜 고수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훈장님은 이제 책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온 지혜로 돌쇠의 허락을 받아내야 합니다. 과연 훈장님이 가져올 마지막 진짜 비기는 무엇일까요? 그가 옥분에게 바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이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 돌쇠의 숙제를 받은 박 훈장. 그는 사흘 밤낮을 고민한 끝에 옥분 앞에 섭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화려한 말솜씨도 값비싼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글자만 알던 그가 옥분을 위해 준비한 투박하지만 눈물겨운 마지막 수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마을 사람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돌쇠가 내준 숙제를 풀기 위해 사흘 밤낮을 서당 밖으로 나오지 않던 박 훈장이 드디어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소 애지중지하던 붓도 낡은 서책도 들려있지 않았지요. 대신 그의 손은 바치를 돕느라 거칠어진 농부처럼 흙이 묻어 있었고 눈빛은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깊은 호수 같은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옥분과 돌쇠가 마당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훈장은 옥분 앞에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아주 소박하고 깨끗한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하얀 종이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돌쇠야, 내가 말한 진짜 비기를 가져왔노라.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마지막 수업이다. 돌쇠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박 훈장은 옥분의 손을 자기 가슴 위에 살며시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비기는 바로 빈 책이다. 그동안 나는 남이 써놓은 글자 속에서만 답을 찾으려 했어. 하지만 이제는 남의 비법이 아니라 매일 아침 너의 얼굴을 보며 느끼는 설렘과 우리가 함께 늙어가며 채워갈 하루하루를 이 빈 책에 직접 써 내려가려 한다.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너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어주는 첫 번째 독자가 되는 것.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비긴이라. 박 훈장의 목소리는 비록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억만금의 금보화보다 귀한 진심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옥분은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쓴 소설 속 그 어떤 주인공의 고백보다도 아름다운 현실의 사랑을 마주했기 때문이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돌쇠는 몽둥이를 마당에 툭 던져버리고는 하늘을 향해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훈장님. 이제야 제법 사내다운 맛이. 다십니다요. 좋습니다. 이 정도 비기라면 우리 누님을 맡겨도 되겠소. 마을을 떠돌던 흉한 소문은 이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연분 이야기로 바뀌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대쪽 훈장과 지혜로운 처녀, 그리고 천재 설계자 돌쇠가 함께 만들어낸 이 기막힌 야간 수업은 글자가 아닌 가슴으로 배우는 사랑이 무엇인지 온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 없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에서 박 훈장님의 고백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은 남이 쓴 비법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써 내려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그 깨달은 말입니다. 훈장님은 이제야 책장이 아닌 사람의 심장을 읽는 법을 배우신 모양입니다. 옥분이와 훈장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설계한 돌쇠까지. 세 사람이 만들어낸 이 따뜻한 풍경은 오래도록 우리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혼례식 날, 마을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돌쇠가 준비한 상상 초월 축하 선물과 박 훈장이 옥분을 위해 지은 세상에 하나뿐인 서당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기대하세요. 청풍서당이 생긴 일에 이토록 경사스러운 날이 또 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박 훈장과 옥분의 혼례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마당에는 차일이 높게 처지고 잔치국수 삶는 냄새와 고소한 전 냄새가 온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빳빳하게 새 옷을 입은 박 훈장은
평소의 근엄함은 어디 갔는지 입이 귀에 걸려 연신 싱글벙글 웃음꽃을 피웠지요.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옥분의 미모는 그야말로 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토록 고운 새색시와 대쪽 같은 훈장님이 만났으니 이 서당에서는 이제 글소리보다 웃음소리가 더 크겠네 하며 축복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혼례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은 돌쇠가 마당 한가운데로 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보따리가 풀리자 마을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권의 새 책이 들어 있었는데 표지에는 박 훈장의 힘있는 필체로 청풍별곡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옥분이 밤마다 썼던 그 연애 비기 소설을 박 훈장이 정성스럽게 다듬고 정서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책으로 펴낸 것이었습니다. 훈장님, 아니 이제 매부라 불러야겠소? 이 책은 우리 누님의 지혜와 매부의 사랑이 담긴 진짜 공부책이요. 이제 이 서당의 이름은 청풍서당이 아니라 누님의 호를 따서 옥분제라 부르기로 합시다. 돌쇠의 외침에 박 훈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실 돌쇠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한양의 유명한 각수들을 불러 이 책을 찍어냈던 것이지요. 이제 서당은 단순히 한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와 사랑의 진심을 배우는 마을의 사랑방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석양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고 돌쇠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비기로 시작된 아슬아슬한 야간 수업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생 수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 속을 채운 것은 누구보다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옥분이의 재능을 알아봐 준 훈장님, 훈장님의 서툰 진심을 안아준 옥분이, 그리고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바보를 자처한 돌쇠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배움이란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박 훈장님이 그토록 찾던 비기는 결국 낡은 책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은 그 따뜻한 밥상머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려 하기보다 그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화려한 지식은 아닐지라도 적적한 밤 여러분의 귀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정겨운 이야기 한 보따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한구석에 작은 미소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격려가 제게는 박 훈장님이 받은 그 어떤 비기보다도 귀한 보물이 됩니다. 종소리가 멀리 퍼지듯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의 가슴에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사람 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